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며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3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공책을 펼쳐놓고 뭔가 계산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피곤한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부고 문자를 지인들한테 안 보낸 거예요? 사람들 더 불러야지. 왜 이렇게 적게 불렀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더 불렀어야 한다고요? 고개를 돌려 형수를 봤습니다. 조의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네요. 안녕하세요. 사연이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이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모든 형제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형에게 줄게. 형수도 원하고 나를 모시고 살겠다 하니 줘야 되겠지? 여기에 양보하겠다는 확인서에 사인 좀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부터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형과 형수는 어머니,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진 부모님 곁을 지킨 건 사실이었고 그 수고를 이유로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땅을 형네에게 상속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했으니까. 부모님 뜻이니까. 그 말들이 서운함을 덮는 이불이 됐습니다. 저 역시 애써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게 가족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이후의 모든 일을 당연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걸. 땅은 형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집 한 채, 그리고 읍내논. 합치면 시세로 2억은 넘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얼마 뒤 형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다 정리하셨어. 나한테 넘어왔어.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상속이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끝난 일이 된 건.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님,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형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다 모셨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차피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가족끼리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이 나중에 더 큰 침묵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4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지금 병원이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급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차를 몰았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형과 올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고 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분이 되어 계셨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형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올케는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장례식장 예약 가능한가요? 오늘 바로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슬픔보다 일처리가 먼저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형수가 모든 걸 주도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3일장으로 하고요. 음식은 그냥 육개장 하고요. 형은 그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보다 분주함이 먼저였습니다. 잠시 후 형수가 말을 했습니다. 장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당장 식대랑 화환값 내야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데요? 일단 100만 원만 급하게 보내주실 수 있어요? 당연히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인데 돈 때문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낼게요. 은행 앱을 켜고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날 오후 형수가 또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비용이랑 영정사진 값까지 내야 해서요. 100만 원만 더 부탁드려요. 네, 보낼게요. 또 송금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형님한테 벌써 얼마 보냈어? 200. 200? 그렇게 많이? 응. 당장 쓸 때가 있다잖아. 그래, 나중에 조의금에서 빼서 받으면 되지. 당연하지. 내가 미리 낸 거니까.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내에게 말해줬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했습니다.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며 영수증을 받아놓으라고 했지만 형수가 알아서 정리할 거라며 안심시켜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는 자연스럽게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봉투를 받으며 웃음으로 인사했습니다. 그 웃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형수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웃을 일인가 싶었습니다.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조문객 응대, 식사 준비, 조의금 봉투 관리까지.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사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빈소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일어나 절을 받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그 아픔이 슬픔을 가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읍내 사람들, 아버지 친구분들, 친척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형수는 봉투를 받으며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작은 공책에 이름과 금액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꼼꼼하네. 그때만 해도 그게 좋은 의미로만 느껴졌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잠깐 눈을 붙이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빈소로 나왔습니다. 형수가 혼자 조의금 봉투가 담긴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하나하나 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쳐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돌아올 때 그 흰 봉투는 이미 형수 가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고 형수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발인 준비를 하는데 조문객이 또 몇 분 오셨습니다. 형수는 그분들께도 봉투를 받으며 공책에 적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빈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조의금 봉투를 정리하려고 상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수에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조의금 상자 어디 있어요? 조의금은 제가 다 챙겼어요. 나중에 정리해서 이야기할게요. 그 말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를 막 보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도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수가 정리하는 게 낫겠다. 형의 그 말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조의금은 어떻게 되는 거래? 형수가 정리한대. 그럼 나중에 나눠주겠지?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 생각보다 조의금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게 죄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보낸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돈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의 그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이야기할게요. 정말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묻히는 걸까요? 그 불안감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뒤였습니다. 장례식장 로비에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며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3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공책을 펼쳐놓고 뭔가 계산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피곤한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람들 더 불러야지 왜 이렇게 적게 불렀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더 불렀어야 한다고요? 고개를 돌려 형수를 봤습니다. 부고를 더 돌릴 걸 그랬네. 아버지의 장례식이 사람 수로 평가받는 자리였을까요? 그 말은 슬픔도 예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조의금이 생각보다 적어서요. 사람을 더 불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조의금으로 계산하는 사람. 그게 제 형수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이 눈을 떴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형수가 공책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요. 생각보다 안 모였어요. 그래도 그런 말을 왜 해? 형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형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형수가 저를 봤습니다. 뭐가요? 아버지 장례를 돈으로 계산하는 거요. 계산이 아니라 현실이죠. 장례 비용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형수님, 아버지 보낸 지 몇 시간도 안 됐어요. 그런 말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형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중에? 언제가 나중이에요? 어차피 할 이야기인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해요? 다들 흩어지고 나서요? 그럼 더 이야기 안 되죠. 말이 막혔습니다. 올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장례 다 치렀어요. 3일 내내 여기 있었고요. 그런데 조의금이 이것밖에 안 되면 손해 아니에요? 손해라는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 장례가 손해라고요? 형수님,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가 너무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당신네는 그냥 와서 절만 받고 갔잖아요. 형수님, 형이 말렸습니다. 야야, 진정해. 다들 진정하라고. 하지만 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님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셨으니까. 그 말이 모든 걸 정당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수님은 지금 아버지를 보낸 게 아니라 장사를 하신 거예요? 올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장례를 조의금으로 계산하고 사람 수로 따지고. 그게 장례예요? 당신이 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형수님, 내가 모신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 장례를 돈으로 계산할 이유가 돼요? 그리고 땅도 가졌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리지도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화가 났습니다. 저는 형을 봤습니다. 형은 아무 말도 없어?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 형수 말도 일리가 있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형마저 형수 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밖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더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형과 형수가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형수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형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제 가족일까요? 집으로 가는 내내 형수의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사람들 더 불러야지. 조의금이 생각보다 적어서. 손해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낸 슬픔보다 형수에 대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형에 대한 실망이 더 컸습니다. 그 분노는 조의금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부. 조의금의 행방 약 8분. 장례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나도 조의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 조의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형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 그거 형수가 정리 중이야. 정리 중이면 언제쯤 이야기 나올 건데? 조금만 기다려봐. 형, 벌써 일주일 지났어. 형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야, 장례 끝나고 정리할 게 한두 가지야? 조금만 참아. 참으라고. 형수는 장례식장에서 조의금 계산하던데? 그건 형수가 좀 말실수한 거야. 말실수? 형은 그때 형수 편들었잖아.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자.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그럼 형수가 한 행동은 괜찮다는 건가요? 이미 땅을 상속받았는데 조의금까지 전부 가져가는 게 정말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물어봤습니다. 아주버님이 뭐래? 형수가 정리 중이래. 정리만 한 지가 며칠인데. 나도 알아. 그런데 매제가 전화 왔어요. 형님,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 치른다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 원 보내드렸는데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사정이 어려워서요. 죄송해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말씀드려서요. 자네도 입금했다고. 저는 놀랐어요. 돈을 저에게서만 받아간 게 아니었거든요. 매제도 보냈어? 나도 보냈어. 나도 연락해도 답이 없어. 저는 매제의 전화를 끊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까지야. 형수가 알아서 정리해주겠지.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조의금을 정리할 때 제가 보낸 100만 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형수는 그 돈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돈 귀신이 씌었던지 아니면 이 모든 게 시부모를 모신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생각해보니 그날 장례식장에서 형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장례 비용으로 쓰는 거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낸 거라는 듯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걸.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말해야 할까요?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조의금을 혼자 다 가져가려나 봐. 친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당당하게 말해. 이건 내 권리야. 권리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가족 사이에 권리를 따져야 하나요? 하지만 이미 형수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계산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형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조의금 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가족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했어. 당연히 물어봐야지. 근데 형수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 자기도 계속 서운했잖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미 저는 충분히 참았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답 왔어? 읽기만 하고 답이 없어. 읽씹하는 거네. 읽씹.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형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형수가 내 문자 읽고도 답이 없어. 형의 목소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냥 넘어가. 조의금 얼마나 된다고. 형, 금액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젠데? 태도가 문제야. 읽고도 답을 안 한다는 게. 형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우리 집안 왜 이래? 돈 문제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돈 문제가 아니라 말했잖아. 어휴, 알았어. 나중에 형수한테 말해볼게. 나중에. 또 나중에였습니다.
형, 나중에가 언제야? 곧이 며칠인데? 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됐습니다. 여전히 형수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조이금보다 더 아팠습니다. 아, 이게 이 집안의 답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형수는 처음부터 나눠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읽고도 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답을 하는 순간 나눠줘야 하니까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조의금이 얼마나 됐을까? 조문객이 200명은 넘게 왔는데 평균 5만 원씩만 해도 1000만 원은 넘을 텐데 장례 비용 빼도 남을 텐데 계산이 자꾸 됐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저도 형수처럼 돈 계산을 하고 있는 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형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형수한테 말했어? 아직. 왜? 타이밍이 안 맞아서. 형, 일주일이 넘었어. 무슨 타이밍을 기다려? 야, 너도 좀 이해해. 형수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 형수 기분은 중요하고 내 기분은 안 중요해? 형이 말을 잃었습니다. 형, 나는 형제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형은 계속 형수 편만 들잖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집안 분위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 형수가 다 망쳐놨잖아. 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형수도 우리 가족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형수는 가족이고 나는 뭔데? 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안 돼. 가족 단체방에 말해볼까? 가족 단체방에? 그럼 친척들도 다 보는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형도 형수도 답을 주지 않는데.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심한 건 형님이야. 읽고도 답 안 하는 게 더 심하지.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래도 답이 없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할게. 그래, 자기야,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형수에게서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문자는 곧 읽혔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답장이 왔을까 싶어서.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인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이 할 짓인가? 읽고도 답하지 않는 게, 무시하는 게, 이게 가족인가? 사흘째 되는 날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수한테 2번이나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어. 형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물어볼게. 형, 읽고도 답을 안 하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아, 알았어. 내가 말할게. 언제? 오늘 저녁에. 꼭? 응. 꼭.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은 매번 말하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형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11시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한테 말했어? 아, 미안. 깜빡했어. 깜빡했다고? 오늘 일이 좀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형은 말하기 싫었던 겁니다. 귀찮았던 겁니다. 형, 나한테 약속했잖아. 미안해. 내일 꼭 말할게. 형. 진짜야. 내일은 꼭.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형마저 이런다는 게, 저를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게, 아내가 옆에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근데 왜 나만 이래야 돼?
모르겠어. 근데 자기가 틀린 게 아니야.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형에게 또 전화를 했습니다. 형수한테 말했어?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했어. 그래서? 형수가 지금 정리 중이래. 정리 중? 그 말을 벌써 며칠째 들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형, 나 이미 2주 넘게 기다렸어. 그래도 조금만 더. 언제까지? 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수가 안 줄 것 같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2주 넘게 익십하고 답도 안 하고. 이게 줄 사람이 하는 행동이야? 형이 말을 잃었습니다. 형, 솔직하게 말해줘. 형수 조의금 나눠줄 생각 있어? 있긴 한데 지금은 좀. 지금은 좀. 그럼 언제? 야, 너도 좀 이해해봐. 형수 입장에서는. 형수 입장? 형은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나도 힘들어. 중간에서. 중간? 형은 처음부터 형수 편이었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형,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 침묵이 조의금보다 더 아팠습니다. 아, 이게 답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형수는 처음부터 나눠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형도 형수 편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가족 단체방에 올리면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지. 근데 그게 중요해?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형도 형수도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눈치를 봐야 할까요? 왜 제가 참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지막으로 형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3주가 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읽혔습니다. 하지만 역시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가족 단체방을 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체방에 조용히 글을 남겼습니다. 형수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아버지 장례 조의금은 가족 공동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속받은 부분이 있는 만큼 정리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3주 동안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례식 날 급하게 쓴다고 가져간 제 돈과 매제 돈은 입금 바랍니다. 하루 내로 답변하세요. 글을 올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가족방에 왜 그런 글을 올려?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나 3주 동안 기다렸어. 그래도 그렇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보게 해? 형이 답을 안 줘서 그래. 야,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잖아. 우리끼리? 형은 3주 동안 뭐 했어? 형이 말을 잃었습니다. 형, 나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답한 적 있어? 형수는 내 문자 읽고도 답 한 번 안 했어. 그래도 가족방에 올리는 건 아니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참고 기다려. 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의금 얼마 받았는지 어떻게 쓸 건지 알려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알았어. 형수한테 말할게. 형, 말하지 마. 형수가 직접 답하게 해. 형, 나 이제 더 이상 안 기다려. 일주일 안에 답 없으면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 단체방에 읽음 표시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모두가 읽었습니다. 형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조의금은 장례 비용으로 다 썼어요. 남은 거 없어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수, 장례 비용 영수증 보내세요.
조의금이 정말 다 쓰였다면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정도는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작은아버지도 글을 올렸습니다. 조의금은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맞지. 형수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전화를 했습니다. 야, 제발 그만해. 이제 온 집안이 다 아는데. 형, 그게 내가 원한 거였어. 그래도 형수가 영수증만 보여주면 돼. 그럼 나도 납득할게. 영수증이 지금 찾기가 좀. 형, 3주 전 일이야. 찾기 어려울 리 없어. 형이 말을 잃었습니다. 형수 조의금 다 안 쓴 거 맞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형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썼어. 뭐해? 생활비. 이런저런 거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조의금을 생활비로 썼다고요? 아버지 장례 조의금을? 형, 그게 형 돈이었어? 우리가 장례 치렀잖아. 장례 치렀으면 조의금을 생활비로 써도 돼? 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 나 더 이상 형이랑 연락 안 할게.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조의금 문제도 문제지만 형이 나한테 한 태도가 더 실망스러워. 형은 형수 편만 들었어. 나는 형제도 아니었나 봐. 야,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뭔데? 형, 나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했어? 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주 동안 나 혼자 애원했어. 형한테도 형수한테도. 근데 돌아온 건 침묵이었어. 미안해. 이제 늦었어, 형. 야,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체방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저는 한 분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조의금도 사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형수님은 조의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셨다고 합니다. 형은 그걸 알면서도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3주 동안 저를 기다리게 하고 무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로 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모인 조의금은 특정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남겨진 가족 모두의 몫이고 고인의 마지막을 위한 돈이다. 이미 상속으로 땅을 받은 상태에서 조의금까지 전부 가져간 건 도의가 아니라 횡령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대로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그제야 형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하지만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회는 충분히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형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물론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친척들 중 몇몇은 제가 너무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내가 잘했다. 참는 게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저는 가족을 잃은 게 아니라 눈을 떴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돈뿐이었지 사람까지는 아니었습니다.